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얘기 드린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할까 합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하이트 진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슈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노란봉투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과연 무슨 법인지, 또 노동계 그리고 경영계 항상 입장이 좀 다르니까요. 또 어떤 입장들 갖고 있는지 정당 입장까지 한번 해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네. 좀 정리해 주세요. 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네.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도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요. 네.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 의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 4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에게 그 배상금에 보태 쓰라고 노란봉투에 돈을 이제 모아서 내는 운동이 벌어졌던 때에서 이 노란봉투라는 것이 비롯됐습니다. 네. 말이. 현행 노조법 2조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담고 있고요. 3조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현행은 사용자는 주로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사업주로 해석이 되어 왔는데 네. 원청 기업에게도 하청노조의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고요. 네. 3조의 개정 취지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폭넓게 손해배상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러한 노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6건 정도가 발의된 상황이고요. 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과제에 포함시켜서 처리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이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고요. 네. 민주당의 진성중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법안을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경영진 자구책을 상실시키고 노조 권한만 비대화하는 법안이다라고 하면서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어제 국회에서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서요. 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밝혔고 불법 파업의 장기화를 낳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네. 지금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제 입장이 전혀 다른 것 같고 경영계는 이제 불법 행위를 방치해서 기업이 손해 봐서는 안 된다. 손해를 봐도 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노동계는 기업의 거액의 손배소로 노동권을 또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두 분께서 이 노란봉투법. 네, 저는 이번 국회와 또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요. 네. 또 그렇게 이 사안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예.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난 대우해양조선에서 농성했던 공간만한 현수막을 펼쳐 보이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7월 27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불법 점거라는 사실을 재판하지 않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통일부 장관이 북송된 살인 혐의자를 재판하지 않고 살인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국민인 하청 노동자는 이제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어떻게 불법 점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 사용자 측과 또 뭐 노조를 비롯한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이렇게 부딪히는 쟁점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찬성 측에서는 이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파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취지가 아니라 지난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몇몇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네. 노동 3권을 오히려 보장하는 차원의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원청이 있고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데에는 이제 하청업체보다는 원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노동조합법에서는 이제 원청업체의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원청업자를 사용자로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쟁의 행위에 있어서 네. 지난 이제 뭐 사건과 같이 계속 30년 동안 임금이 동결되고 예. 실수령액이 200만 원대에 불과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는 할 수 있는 이제 노동자의 여러 가지 선택권이 굉장히 협소한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좀 이거에 더 촉발시켰던 사건은 이제 임금의 최종적인 타결이 4.5% 인상 선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극적 타결이 됐는데 예. 생각해 보시면은 월 뭐 평균 수령액 한 200만 원대로 잡으면 4.5%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임금 인상 및 물가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턱이 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법 파업이나 혹은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실질적으로 뭐 500억대의 손배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선은 어떤 것이 그러면은 불법 노동쟁의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판례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법안에 이제 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나 이런 거를 더 적시하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상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진행된 이게 불법적으로 내가 나중에 손배소 뭐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위축되어서 위축되죠. 실질적으로 단체 행동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해시킬 우려가 굉장히 크고 그런 사안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이라는 점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반대 측에서는 사실 가장 저는 좀 그래도 좀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영자 측에 이제 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권 침해와 함께 이 부분이 법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이제 법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입법 보완이 가능한 것인가 를 논의하는 방식에서 이 사안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저는 그동안 노조의 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좀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네. 특히나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실은 파업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근데 다만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업장을 원천적으로 점거해서 네. 생산 라인의 가동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예.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그 어떤 대안도 만들지 못해내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모든 생산 환경이 다 이렇게 멈추게 네.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좀 크다라고 예. 봤고요. 그래서 노조법 지금 이 노란봉투법에 이제 3조 개정안은 네. 노조의 모든 쟁의 행위를 폭넓게 다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다 면제하자는 내용이에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실은 이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는데 네. 그건 이제 합법적 쟁의 행위일 때 그렇습니다. 합법적. 예, 네. 그래서 근로자의 합법적 쟁의 행위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네. 노조의 그런 합법적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 근로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렇죠. 대체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노조법이 3조의 그런 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생산 라인 등을 다 점거 당하고 그 피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좀 불어나는 구조에서 그럼 사용자의 방어권이라는 건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다. 네. 저는 그 부분은 노사의 균형에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노조법 2조 개정안 부분은 사용자 방금 범위를 정하는 거. 예, 맞습니다. 네. 방금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실은 이제 하청업체 임금 구조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를 계속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있었고 네. 주로는 더 힘든 노동에 더 열악한, 낮은 임금으로 이렇게 되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공감되는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현재 노조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이제 노동관계에 관련한 여러 법안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런 교섭의 일정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법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영계에 앞서 이제 사용자의 방어권도 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영계에서는 이게 그래서 위헌이다라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네, 기업 관련 이제 법안이 새롭게 논의될 때 네.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맨날 굉장히 나오나요? 반복적으로 나오고 네.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사실관계를 한 가지 좀 정정을 하자면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선 5개 정도의 관련 법안이 나와 있고 원래 정의당에서 기존에 발의했던 1개 법안 플러스 이번에 이제 야권에서 한 5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새로운 노란봉투법이 이제 포괄 심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법안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불법적이라든지 혹은 뭐 관련된 이제 생산 라인을 점거하는 방식의 이제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면책을 해주자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네. 단체 교섭,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이제 진행을 하고 노동자 개인에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를 원청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 굉장히 여러 항목을 다 갖춰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막 예를 들면 막 아주 굉장히 폭력적인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이게 죄송합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한 항목들을 다 조목조목 갖추지 못했을 때 그거를 불법적인 노동쟁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 선택권이나 노동 3권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폭넓게 이제 보장을 해주자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이나 혹은 프랑스, 뭐 독일 등에서도 조금 네.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소를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 법상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얼마까지의 상한선을 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상은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법안이 좀 영국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모든 노동쟁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보장해주는 법안이다라는 이미지로 인식을 하기보다는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개인에게 그 손배소를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계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크게 재산권 침해 뭐 위헌 소지가 있다. 두 번째는 불법 쟁의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 사례를 좀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기준이나 경향이 아니라는 이제 주장인데요. 네. 저는 이제 재산권 침해 부분에서는 조금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그 생산라인 점거나 이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권이나 방어권 보장이 잘 안 되어 있고 실은 이제 영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네. 언급하는데 실은 대체근로 허용은 또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사실상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제적 기준에 일정 정도 같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노조의 어떤 노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강화와 함께 어떤 기업의 자율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도 한노에 있어봤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사용자의 방어권이나 사용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위헌 소지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도 그 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을 82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위헌 결정이 나서 시행되지 못했다고 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근거로 경영계가 위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예.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앞서도 이제 포괄 입법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소야대의 전국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일정 부분 완전히 정말 일괄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 논의가 진통까지는 좀 진행이 어쨌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저는 긍정적이라고 봤던 것은 이제 지난 한 몇 년간 특히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굉장히 뉴스에서 우리 삶에 와닿는 좀 민생 관련된 혹은 노동 관련된 뉴스들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안이 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발언이 되고 다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요. 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법안이 이번에 새롭게 완전히 발의된 것은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19대 때 발의된 바 있고 20대 때도 임기 만료 폐기된 법안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정권 당시에도 사실은 법안이 발의되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논의의 진전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야권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일관되고 좀 집중력을 가지고 사실은 사안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 향후에.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늘 이건 정치색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발목 잡기 법안이다. 이런 방식으로 치부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에게 모욕적인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논의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 끝으로 신보라 의원. 주 한동희 구조가 네. 16명 의원 중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10분이고 그렇군요. 또 지금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고용심사 소위 네. 위원장도 또 민주당이에요. 네. 그래서 실은 그 위원장도 야당 위원장이고 심사 소위원장도 야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실은 가능성이 법안 높다고 처리될 보시는군요. 가능성은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환노위가 실은 그 예전에 사회적 참사법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그렇죠.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일방적 처리 가능성도 있지만 다만 이러한 법률은 실은 노사가 실은 합의를 갈등을 하는, 하고 그렇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도 노사 합의를 충분히 좀 끌어내서 타협을 해서 맞습니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네.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민들도 집 한 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주택을 보유한 지 미성년자가 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증여, 매수 이런 게 많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관련 내용을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국회 국토위 소속 김병훈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자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비율이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건데요. 네. 심지어 1살짜리 영화죠. 영화가 이제 20채 이상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매수 건수 자체도 이제 2019년에는 76만 건 정도였는데 이제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32만 건.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9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증여에 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고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얘기는 그렇다면은 정부가 감시하고 차단해야 한다. 이런 지금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신보라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죠. 저도 이 내용 보고 나니까 도대체 태어나자마자 20채를 갖는 그 집안은 도대체 어디일까 예. 너무 궁금해지던데요. 네. 실제 국토부가 올해 초에 그런 어떤 위법 그 부동산 거래 네. 이런 570건 사례를 적발했는데 그중에는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공시가 1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를 하면서 그 관련한 자기 자금은 부친이 송금하는 방식의 편법 증여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근로소득이 없는 10대가 조모와 공동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었던 15억 상당의 주택을 매각하면서 예. 다시 그거를 부모와 공동 명의로 35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는 그런 형태의 편법 증여 사례도 발견이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걸 이제 그물망을 촘촘히 해가지고 참 저는 쉽지는 않겠네요. 네, 감시망을 예. 강화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보면 지금 매년 전국의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 조사를 또 국토부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국토부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대응반을 꾸렸는데 예. 그걸 좀 확대 강화해서 직접 조사권.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나면 그걸 이제 세무당국에 다시 재신고라면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하는 아하. 방식이었는데 예. 국토부 이제 산에 직접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분석 기획단을 결성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직접 조사권을 좀 가지고 상시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런 걸 적발하는 것도 이제 필요해 보이고 또 이제 특히나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하는 건 어쨌든 상대적인 박탈감 문제도 있고 그렇죠. 불법적인 어떤 거래나 편법을 동원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이제 정당한 부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뭐 그래서 증여세를 낸다든가 뭐 이렇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나 이제 뭐 재산세나 아니면 그 증여세나. 증여세를 이제 좀 과중하게 물리고는 있지만 이제 예. 그 법망을 피해가는 건데 그런 것과 관련된 기획조사도 좀 대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참 미성년자 이 명의의 뭐 부동산 매수 뭐 지금 편법 증여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부에 어떻게 보면은 대물림 우리가 이제 뭐 많이 표현하는 건데요. 이거를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교육 사다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이제 불법 어떻게 해서든지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증여나 이제 상속세나 이런 것과 뭐 증여세 비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편법 증여, 불법 증여를 하거나 혹은 두 번째로 이제 사실상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사실은 부모나 조부모가 이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인데 네. 뭐 중과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이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근절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이제 20여 년, 30여 년 동안 국민적인 의식이나 수준도 되게 많이 높아져서 이전에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부모 자식 간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상가에 들어와서 내 이제 아들이 혹은 며느리가 여기에서 뭐 가게를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안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무지도 많이 깨졌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라든지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례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렇죠. 혹시 이게 편법 아니야? 위법 아니야? 나중에 다시 걸려서 세금을 다시 묻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도 일정 부분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사례가 많이 쌓여야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위축된 마음으로 엄격하게 법을 준수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상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중요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정보가 국민들에게 유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중요하다. 보입니다. 끝으로 짧게 신부라님께서. 네, 어쨌든 부를 정당하게 얻는 것, 특히나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미성년자는 실은 근로소득이 없잖아요. 없죠.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진행하는 편법 증여는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감시망을 확실히 강화하는 것, 그게 가장 상대적인 중요하다. 박탈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부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